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2021년 원주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한 올해 철학책을 기념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서양 고전학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김현 교수님의 책,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앞에도 있지만 그 천년의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김현 교수님 저자분이시죠? 직접 저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적으로 예전에 예. 됐었는데 좀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죠. 네, 네. 개인적으로 다 못 만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옆방에 있는 분들도 참. 더더군다나 이제 학기 개강을 해서 상당히 분주한데 이 시간 맞추느라고 미리 오셨다고요? 아, 예. 아침에 다른 데 일정이 있었는데 네. 그 일정을 서울에서 치르고 오기에는 좀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네. 이쪽에 왔는데 이쪽에서 잘 배려해 주셔갖고 네. 예, 온라인으로 강연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서만 했었어요. 네. 그 세상 참 어떻게 보면 많이 좋아진 건지 어떤 건지 참. 새로운 생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자, 일단 우리 충천학당 계속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뽑은 책이에요. 예. 일단 첫 해 수상자이신데 소감 한 말씀. 글쎄요, 저 말씀을 듣고 이쪽에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이 원주 시내에 특별히 철학이라는 이름을 다룬 도서관이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 네. 보통 그냥 도서관, 시립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네. 이 도서관을 만든 주체 이름이 들어가는데 철학도서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그 다음에 제 책이 철학책으로 이렇게 뽑혔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철학적인 공부도 하고 철학의 내용을 이쪽에서 많이 담으려고 했지만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 교양적인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 느슨한 책 속에서 그 알찬 철학의 내용을 발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철학책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책에 로고스가 나오는데 로고스가 나오면 철학책 아닌가요? 그래서 그 철학책 하면 좀 관념적이고 네. 그 다음에 개념적인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제 책은 그런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나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요소도 많은데 사실 그 속에서 이렇게 개념을 끌어내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그걸 잡아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튼 놀랐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김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전공, 정확한 전공 명칭을 따지면 서양 고전학.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전학자신 거죠. 예. 그러니까 철학도 포함되고 신화도 포함되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학 연설집이라든가 이런 음. 책들은 또 정치학 문헌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하지만 언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히라보, 네, 라틴어 예. 이런 문헌으로 되어 있는 그 고대 문헌을 연구하시는 학자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김원 교수님은 제가 특별히 소개해 드릴 게 없는 요즘 핫한 그런 분이시죠. 차이나는 클래스, 쟁쟁한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그 다음에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강 1교시 이런 등등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쓰신 책도 꽤 많네요. 요 책 제목들을 들어보시면 선생님 전공이 어떤 분야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 인문학의 뿌리를 잇다, 그리스 문화의 신화적 상상력 등등의 저서와 또 이제 번역 작업도 하셨어요. 두 정치 연설가의 생애. 요거는 조금 그냥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네. 그 대규모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리스의 유명한 사람과 로마의 유명한 사람을 한 명씩 이렇게 비교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연설가, 그리스의 최고의 연설가와 로마의 최고의 연설가를 뽑아서 그 생애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네. 그 그리스에서는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네. 뽑히고 로마에서는 키케로라는 사람이 네. 뽑히는데,
플루타르코스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한 열전을 쓴 게 있어서 네. 제가 그것을 번역하면서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의 일생 이러면 좀 이름이 어려우니까 네. 접근성이 없을 것 같아서 둘 다 정치 연설을 했던 분이어서 네, 네. 두 정치 연설가의 생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전이네요. 그렇죠. 전기. 예, 전기. 네. 그 보니까 제가 이제 엊그저께 페이스북에서 예. 보니까 이제 플루타르쿠스 영웅전 새로 심판이 출간됐다고. 그렇죠. 예. 거기도 추천란과 추천서를 해제를 제가 주셨고. 그래서 거기 해제까지는 아니고 네. 그 의류문화회사에서 플루타르쿠스 영웅전을 진짜 전집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 물성을 가진 책을 만들어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보고 추천을 해달라는 글을 한번 조금 써달라고 그래서 네. 제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그러면 아버지가 옛날에 사줬던 청소년반 플루타르쿠스 네. 영웅전 막 알렉산더 대왕 나오고 뭐 카이사르 나오고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그 얘기를 쭉 그 읽고 계속 공부해오고 나중에 고전학자가 돼서도 뭐 번역도 좀 했지만 그런 점이 있어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써드렸죠. 네. 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잘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 지도자들에게 고함. 예, 요것도 번역서시고. 예, 번역서. 네. 그 다음에 어떤 철학의 변명. 예. 요거는 또 어떤 책인가요? 이 그리스 지도자들에게 고함이나 이 어떤 철학의 변명이라는 저자가 똑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소크라테스보다 한 세대 뒤에 활동한 사람 중에 이소크라테스라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여기 시청자분들은 이소크라테스 이러실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성의인가 뭐 이런 분들 네.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리스가 막 분열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는 사이에 바깥에 있는 페르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된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힘을 가지고 저쪽 페르시아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 페르시아의 위협을 우리가 막아내고 심지어는 가서 정복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의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책의 그 제목을 보통 쓰면은 이소크라테스의 서간집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소크라테스의 편집을 하려다가 임팩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 사람의 편지가 그리스 지도자들한테 보내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의 힘을 합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저 페르시아 세력을 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여서 제가 그 제목을 그리스 지도자들의 고함 이렇게 붙였고요. 이 속에는 이소크라테스가 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한테 보낸 편지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왕한테도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졌는데 이 두 사람이 이 편지를 읽고서 그래? 그럼 내가 해볼까? 그러면서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를 치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나온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편지가 요 속에 들어있어서 그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철학의 변명이라는 건 이 이소크라테스가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이 플라톤하고 이소크라테스가 경쟁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 경쟁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플라톤을 기억하잖아요. 네. 철학한 플라톤이 있고 이소크라테스는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이소크라테스가 당대에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던 사람. 네. 아까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편지도 보내고 뭐 그랬다는 것처럼 더 영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하는 게 진짜 철학이야 하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플라톤이 옆에서 네가 하는 건 철학 아니야. 너는 연설문이나 쓰고 있잖아. 네. 그러면서 네가 하는 건 수사학이야. 그러면서 이름을 수사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소크라테스가 거의 죽기 얼마 안 남고 그러니까 생애 말년에 내가 한 게 진짜 철학이다. 플라톤이 한 건 철학 아니다. 저런 관념적인 논리는 철학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정치 현실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그 방안을 찾아내는가 시의적절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철학이다
이러면서 내가 가르친 거, 내가 한 것이 바로 이게 내가 하는 게 진짜 철학이야. 그러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긴 그 연설문으로. 그래서 이것도 안티도시스로 하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번역 그 제목도 안티도시스 이래야 맞는데 네. 안티도시스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그렇죠. 같아서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떤 철학의 변명 그러고 이게 뭐지? 그러고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네. 근데 이 표현은 플라톤이 그 파이드로스라는 작품에서 이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속에서는 파이드로스라는 사람하고 소크라테스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파이드로스가 소크라테스한테 묻죠. 선생님, 요즘 뭐 잘 나간다는 그 이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야 똑똑하긴 한데 근데 딴짓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걔 속에는 어떤 철학이 있는 것 같긴 해. 네. 이런 어떤 철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어떤 철학을 했는지 변론하고 변명하고 변호하는 그 내용을 가져다가 어떤 철학의 변명 이렇게 제목을 네. 붙였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보시면 들으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처음에 사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카메라 앞에 딱 서니까 카메라 앞에 서면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자신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또 계속 제가 왠지 오늘 방송 진행이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그 좋은 예감이 드는데 어떤 철학이 이제 그렇게 나왔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고전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철학사 속에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만 기억하고 나머지 다 모르는데 당대 현실로 들어가면 오히려 플라톤보다 이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이 컸고 그 장자가 살았던 당시에 장자는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장자가 죽고 나서 한 400년 뒤쯤부터 책이 읽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묵자하고 맹자 비교하면은 맹자는 공자의 후계자로 그렇죠. 가장 세고 그런데 맹자랑 묵자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맹자가 뭐 지방대 교수 정도라고 한다면 묵자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 있지 않았지만 그 세상을 쫙 움직이는 어떤 최고의 지식인 뭐 이 정도로 환호를 받았던 사람이고 하니까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네. 잘 비유거든요. 그다음에 추연이라고 혹시 음양오행설 주장한 음양오행설 학자, 제가 그 추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추연이라는 학자가 어떤 성 나라를 방문하면은 그 나라의 군주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았다고. 우린 추연을 잘 모르는. 네.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의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게 왜 나왔고 어떤 목적으로 썼고 이런 등등의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게 이제 고전학이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룰 책은 바로 이 천년의 수업. 제목이 참 보니까 제목을 잘 뽑으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뽑은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대부분 출판사에서 권하기도 하고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 책의 제목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수업이라는 제목은 제가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이 전체 내용이 대체로 제가 그 유학 갔다가 와서 강의 기회를 잡은 다음부터 강의를 했는데 철학개론 이런 과목도 했지만 제가 가장 길게 했던 과목이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신화 수업을 하면서 이게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로만 학생들이 알고 있고 일반 대중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간의 지성이 합리적으로 발달하기 전에 모든 지식의 총체가 신화 속에 녹아 있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신화는 문학이고 역사고 사상이고 철학일 수 있었던 거예요. 철학 이전의 철학이고 역사 이전의 역사고 사상 이전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철학적인 측면에서 문학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제 강의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회가 될 때마다 글을 하나씩 모아서 여기저기 발표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출판사에서 그동안 냈던 것들을 묶어서 한번 책으로 내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니까 질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제목을 어떻게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건 고전에서 나온 이 삶을 이겨나가는 힘이다. 그래서
고전의 뚝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이러면 책 하나도 안 팔린다고. 고전이란 말이 주는 그 고리타분함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안 둔다는 거예요. 거기다 뚝심까지 집어넣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가져온 게 이제 천년의 수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은 수업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유학 갔다가 요 책에 나올 시점까지 보니까 16년 동안의 제 강의. 그래서 이게 사실은 16년의 수업 이래야 되는데 제가 가르친 내용은 제가 배웠던 내용을 녹여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배웠던 내용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또 배웠던 내용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거슬려 올라가 보니까 제가 주로 했던 게 이제 호메로스부터 한다 그러면 이게 기원전 한 900년, 800년이니까 네. 지금으로 2800년 전이고 플라톤 하면은 2400년 전. 그 이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비극 작가들, 희극 작가들 이런 사람들 다 보면 2500년 전.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 경험으로만 하면 16년의 수업 이래야 제목이 되고 그런 연유를 따져가면은 한 2500년의 수업 이래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담아서 인류가 지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선생님은 동양이니까 동양 쪽은 제가 예외로 하고 서양 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한반도에 있는 저까지 쭉 내려온 이 과정이 인류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가치를 전달해 주는 걸 수업이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수업의 결정판, 나를 통한 결정판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런 의미로 괜찮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고 붙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름을 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 이게 수천 년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수천 년 이어져 갈 수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제목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청자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책의 제목이 반드시 저자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출판사가 권했는데 이게 또 교수님의 마음하고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의미 부여가 되고 어찌 보면 신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천년의 수업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에 딸린 네. 전설, 신화 전설, 레전드 이렇게 되는데 네. 일단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충분히 잘 읽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친절한 책이고 그래서 확실히 오랫동안 수업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급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앞으로도 책을 급하게 쓰시기를 그래서 제가 좀 방송이지만 반칙을 우리 아들놈이 요즘에 이 철학책에 꽂혀가지고요. 그래서 이 책에 사인을 방송 중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여기 제 아들 이름이 여기 있고요. 예. 써주신 제가 그 사이에 엊그저께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가 들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기대한 대로 지금 신간 책을 내셨는데 이게 엊그저께 따끈따끈한 책 받으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그 한 권 주시길래 그래서 이렇게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 문명 기행 신화와 축제의 땅. 요거는 그야말로 이제 요거는 고전학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질문이라고 하는 화두로 책을 엮어 나가신 거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른바 기행.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또 설명을 듣겠지만 사진도 있고 직접 그리스 신화의 발상지인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그걸 하나의 내러티브로 해가지고 책을 쓰신 것 같은데 네, 딱 이렇게 맞춰서 끝내주시네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교수님. 예. 좀 제 책을 또 이렇게 들고 설명하기가 쑥스럽긴 이게 책방송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독을 권하죠, 당연히. 제가 그냥 낸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게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에 걸쳐서 지중해 지역을 이렇게 답사할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네. 재작년에는 그 그리스 본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랑 에게해에 있는 그 섬들 그리고 터키 서부에 있는 도시 몇 군데. 우린 지금 터키라고 하지만 옛날에 거기가 다 그리스 도시였죠.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에게해 문명을 탐사했다고 그런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를 점령했다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페르시아 영토 자체가 지금의 이란부터 시작해갖고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뭐 시리아 이런 쪽으로 내려가고 이집트까지 다 그게 그리스 땅, 그 네. 페르시아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했다는 건 이걸 다 먹어버린 네. 거죠. 근데 이제 위험한 지역은 제가 못 가고 네. 그 중에 이집트랑 그 나중에 그 로마랑 아주 경쟁 관계에 있어서 카르타고 그리고 몰타 요 세 지역을 작년 초에 갔다 왔었습니다. 작년 초라고 하면 이제 그 코로나가 코로나 유행하기 터지- 전이시네요. 그래서 가서 들어오는 순간 코로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한 일주일 늦게 나가신 분들은 해외에 묶여서 못 들어오기도 하고 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묶일 뻔했었는데 운이 좋게 갔다 잘 왔죠.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잘 넣어서 혹시라도 그쪽으로 여행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여행을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리 만족을 하시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찍어온 사진하고 제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서려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한번 글로 묶어봤었어요. 네. 뭐 운이 좋게 뭐 일간지에서 한번 연재를 해달라 그래서 네. 그쪽에서 연재를 한번 했고 일종의 이제 독자들 검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었으나 지면 때문에 못했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아유, 이런 좋은 책을 주시고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부러운 게요. 저도 이제 똑같이 고전 중국의 아, 고전학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 노자 무덤 그거 못 믿어요. 노자라고 하는 인물의 실존성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중국은 또 오히려 그쪽은 보존 잘 돼 있잖아요. 예. 상당 부분. 보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뭐 역사의 부침을 겪으면서 남아있는 곳도 꽤 많지만 제가 공부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는 사실 많이 그렇게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장소성을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신화적인 얘기들이기도 한데 이게 얼마나 해피한 일인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서양 고전학 하신 분들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선생님 이력을 보니까 본래는 불어 교육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랬다가 교사 생활도 하시면서 그랬다가 마음을 바꿔서 철학 공부를 하시고 결국은 고전학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의 출발은 바로 첫 번째 장이 그거잖아요. 질문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기서 이게 사실 갈수록 질문이 어렵던데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 이력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선생 교사하다가 갑자기 철학 공부하고 갑자기 나가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래요. 제가 불어를 가르쳤거든요. 프랑스어를. 네. 우리 불어 선생님 무슨 그리스 고전 막 이러면서 반응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주 깊이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어려서부터 그리스 로마에 대한 취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가끔씩 책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월급날이 되시면 이렇게 책을 사 오셨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되게 여러 고전들이 있었죠. 동양 고전도 있었고 청소년판으로. 근데 이제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까 말씀드린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그 영웅들의 활약들이 막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책을 쓰고 독후감 쓰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 옛날에 그랬죠. 근데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었던 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으라고 했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저는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 연설하는 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당시 번역을 누가 했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는 학문 선생님인가 아무튼 원전 번역은 아니었는데 읽는데 이게 리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내서 집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 워낙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어서 이런 책 저런 책 보면서 그 얻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네. 많이 회자되는 네. 말이잖아요. 그 숙고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봤죠. 근데 만약 이를테면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일정의 명제처럼 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되뇌는 게 숙고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숙고가 아니잖아요. 어떤 뭐 이를테면 성경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막 되뇌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기 최면에 가깝지 숙고는 아닌 거예요. 그 숙고하는 삶이 뭔가 그 생각을 한참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학에 들어와서 특히 더 그랬고 그러고 보니까 숙고한다는 건 질문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지?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숙고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소크라테스 우리 테스 형님이 말씀하신 건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질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바꿔서 질문하는 삶 이게 내 삶을 계속 게으르거나 이렇게 침체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활력소가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그다음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내가 왜 여기서 김시천 선생님하고 이걸 찍어야 되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그 구태의연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이분들은 왜 내 걸 내가 찍는 걸, 내가 말하는 걸 들으려고 그러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제가 되게 꼰대 같은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내가 뭐 잘난 사람인 것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게 가장 좋은 그분들의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의 의미, 이게 송출되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지 않으면 정말 이게 가치 없는 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에도 이 책을 저한테 제안했던 분들도 그렇고 선생님은 이렇게 글이나 뭘 보니까 질문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 같구나. 거기서 발견을 했고 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계속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저희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철학은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하는 학문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질문을 얼만큼 잘 만들어내느냐가 그 철학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서 그 공부를 시작했던 거죠. 어렸을 때 막연히 그 학생들하고 젊게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범대학에 그래서 입학했던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그런 예전에 읽었던 책들에 대한 기억과 대학에서 새로 배우는 것들을 종합하면서 질문하는 삶, 묻는 것, 그게 철학? 그럼 철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대학 때부터 조금 열심히 하고 그래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하는 삶을 산다면 철학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이제 졸업이 돼버린 거죠. 졸업이 되면서 저희 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또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임용고사 없이 교사가 됐어요. 사범대만 졸업을 하면.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조금 기다리니까 교사가 됐고 그 와중에 저는 철학 공부에 꽂혀서 철학 공부를 시작하던 참이어서 대학원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교사를 하면서 철학 공부를 계속 했었죠. 그리고 보니까 제가 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일생일대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글을 읽는 게 너무 더딘 거예요. 그리스어 원전을 읽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잖아요. 네. 한문 공부 없이 중국처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갈까, 철학과로 들어갈까 하다가 그때 선생님들이 고전학과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어 라틴어를 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인력을 키우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훈련을 좀 더 한 다음에 철학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 들어가갖고 공부를 시작했더니 그 문학 작품을 주로 읽었어요.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있고 그리스 비극, 희극.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전학자라고 그러면 철학이라는 거에만 국한해서 읽지 않고 다양한 걸 읽잖아요. 네. 그 역사서 헤로도토스나 투키디데스 이런 거 쭉 읽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철학 그러면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걸 하는데 여기선 막 그 연애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배신하는 네. 얘기도 나오고 막 친구끼리 싸우고 막 피 터지게 막 무협지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그 얘기 속에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던져지고 그 질문들을 숙고하는 가운데 어떤 철학적인 개념과 관념이 안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직접되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보니까 그 고전학과에 들어 석사, 박사를 다 마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1999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을 내렸어야 되죠. 제가 계속 교사 생활을 할 것인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학원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운이 좋은 게 제가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이런 주요 과목 선생님이었으면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근데 프랑스어는 이거 애들이 뭐 그때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 선생님 자습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 아니니까 사실상으로 이제 시간이 좀 많았던 거예요. 수업만 딱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을 그냥 제가 공부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박사 과정도 졸업이 됐고 그다음 결단의 시간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교사를 할 것인가. 물론 이게 그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교사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교사 생활하다 틈틈이 공부하는 거랑 한번 몰빵해서 이런 표현도 괜찮은데 상관없습니다. 몰빵해서 한번 내가 그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그 제 나이가 35대였거든요. 네. 그 35세에 그래 한번 새로운 삶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프랑스어를 가르치기도 했으니까 내가 배우고 가르친 거를 좀 완성시켜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게 결합된 게 프랑스로 유학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니까 그 학교에는 이미 사표를 던진 상태고 네. 이제는 이제 빼도 박도 없이 이제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무슨 계획 속에서 온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계속 묻는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철학자 맞네요. 그 사실 그 메일링 하다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자기 연락처하고 맨 밑에 네. 숙고하지 않은 삶을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곁들여서 보내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익숙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테스형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유행인데 그 테스가 여러 명이구나라고 하는 걸 소크라테스도 테스형님이라고 하는 거를 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어디 방송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개인사를 자세하게 얘기하신 적 많지 않으시죠? 아니 뭐 그 방송은 가끔 이제 기회가 줘서 가긴 하는데 거기는 그런 얘기를 할 그렇죠. 네, 저희가 없죠. 이게 이제 중천학당의 그 방송만이 갖는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김신천 선생님한테 좀 말린 것 같아요. 이런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여쭙기만 했는데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또 선생님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도 또 인생을 또 되돌아보시게 그렇죠. 되고 예. 이런 작업들이 어찌 보면 근데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인문학 혹은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답을 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놓고 네. 계속 고민해봤자 예. 그건 제대로 된 숙고가 나올 수가 네. 없겠죠. 맞습니다. 그 의미는 정말 중요한데 바로 이 책이 예.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이제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9가지로 나누어서 예. 하나씩 던지시는데 소스가 이 철학책들은 딱딱한데 신화에서 이렇게 쭉쭉 가져오면서 예.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참 그래서 부러워요. 신화학 하시는 분들이 예. 더군다나 동양 신화는 재미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재밌지 않나요? 그- 근데 좀 동양 신화는 이제 저 산해경도 좀 네. 보고 몇 개 이렇게 봤는데 약간 서사가 약한 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인물이 있고 얘 특징이 뭐고 이런 이제 단편적인 묘사는 상당히 흥미롭게 네. 쭉 돼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어째 떼는 거야 하는 데에 대한 서사가 이야기가 네. 좀 적은 것 같고 네. 네. 그 사실 뒤로 가면은 네. 이렇게 이야기가 늘어나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오히려 철학적인 문헌보다 신화적인 문헌이 후대에 출현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동아시아 그 신화의 좀 거꾸로 특징 가운데 측면이네요. 하나잖아요. 그리고 좀 인간적인 냄새가 별로 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다루는 뭐 우주에 관한 이야기, 네. 태초의 이야기, 뭐 예를 들면은 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네. 뭐 이런 과정에서도 여화 신화에서 근데 다 허무해요. 왜냐면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창조를 하다가 마치 성소에서 이제 뭐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런 비슷한 얘기도 나오는데 나중에 귀찮아져가지고 새끼에다가 진흙을 붙여가지고 탁 치니까 진흙이 탁 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 되고 내가 저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단어 하나하나가 네. 크로노스는 하늘 하지만 또 이게 뭐 시간 크로놀로지 예.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언어와 어원적으로 또 얽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재미를 더 많이 느끼게 하는데 동양 신화는 아직 그 후대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가미돼 가지고 좀 내러티브가 좀 더 풍성해져야지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 한편으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제가 챕터마다 하나씩 다 이제 그 준비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써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이제 책을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네, 책을 읽으시면 되니까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한 3가지 정도는 제가 이제 질문을 뽑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떤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골라가지고 아무래도 교수님도 책을 쓰시고 나서는 또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던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이 뭐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를테면 나는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쭉 연쇄적인 9가지 질문을 제가 이렇게 다듬어 본 건데, 제가 질문을 강조하고 질문하셔야 된다고 책을 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뒤에 이렇게 카피처럼 되어 있는 말 있잖아요. 답은 틀릴 수 있지만 질문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답을 찾아서 그 답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질문을 하다 보면 숙고하게 되고, 요게 뭐고 요게 뭐고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런 질문하다 보면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답으로 오게 되는데 결국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답이 절대적이냐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살아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있으면 또 다시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게 뭐고 사는 게 뭐고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있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질문 다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변하지 않는데 답은 계속 변하거든요. 이제 그걸 강조한 건데 이 책을 그러니까 답이 뭐야?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드린 답을 찾지 말라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이 많아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질문의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네. 이 책에서도 강조하려고 했던 게 저는 저 나름대로 9가지의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그 9가지 질문 말고는 또 없냐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씩 찾아내서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본 다음에 다시 반성하고 다시 묻고 이런 게 저는 질문하는 삶이고 그게 소크라테스와 제가 잘 맞는다면 그게 숙고하는 삶, 가치 있는 삶, 질문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9가지 질문도 그게 절대적인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각자는 네. 각자의 질문의 목록이 있는 거고 그 질문의 목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고자 어떻게 노력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돌아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렇죠. 말씀이에요. 네. 이게 사실 예를 들면은 왜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돌지? 이 질문은 과학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런데 내 인생이랑 선생님의 인생이랑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삶으로 환원할 수 없는, 누구도 대신 물을 수 없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절실한 물음이냐.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도 그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물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 호구지책으로 이걸 버릴 수는 없는데 또 고전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나를 이끄는 것 같고 그래 어떤 게 진짜 내 길이지 나름대로 또 답을 내리고 결단을 하신 거고 그렇죠. 예. 그게 또 살면서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뭐 먹고 살 길이 없네 뭐 다시 학교에서 받아주면 들어가서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내가 해왔던 길을 일단은 밀고 나가보자 하면서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지만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예컨대 이제 첫 번째 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스인들은 3가지 커다란 물음을 던지면서 그 질문하는 삶을 엮어갔다. 첫 번째,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2번째,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또 3번째, 이게 아름다운 거냐 추한 거냐. 이게 각자의 개인에게서는 어떤 게 더 먼저 물어지느냐라고 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물음을 던지는 그 사람의 어떤 물음을 던짐으로써 사실은 어떤 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거 먼저 물으면 이미 그 사람의 삶은 그렇죠. 그렇게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음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인생이 달라진 답은 각자가 알아서 찾는 거고 하지만 제대로 물을 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체험을 네. 제가 잘 정리한 거죠. 예, 아주 멋지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또 부제가 또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혼자서 이제 고민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혼자서 아마 선생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하고 세상에 대해서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던지는 물음은 다르겠죠. 아마도 여기에 9가지 질문은 각자 다른 인생들을 살지만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또 21세기 현대 사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물음들은 함께 던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물음을 9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렇게 던진 질문인데 그 소스는 내가 신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의 참조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하면서 질문 던지는 법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그런 물음을 던졌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내렸는지
그 얘기들을 이제 1부에서 쉬고 2부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교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책의 핵심을 잘 파악한 아, 걸로 예,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 어쨌든 간에 요 책에 대한 유래, 그 다음에 그 개인사,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이나 그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에서 본격적으로 그 책 속에서 던지신 9가지 물음을 좀, 이렇게 또 제가 또 얘기를 해야지 교수님이 또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